폴란드가 운용 중인 K2 전차에 대한 세계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폴란드의 적대국인 러시아에서도 K2 전차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루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러시아 탱크 전문 매체인 강철과 불에서는 폴란드의 K2 전차 실전 운용 영상을 통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는데요. 폴란드의 K2 블랙팬서 전차는 유기압 서스펜션 시스템을 통해 독특한 작동성을 지니고 있다. 토션 서스펜션을 유기압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주요 목표인 중간 속도 향상과 함께 주행 부드러움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탱크의 클리어런스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전투에서의 통행성과 생존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궤도별 조절 가능한 유기압 서스펜션은 차량의 디퍼런셜을 변경하여 수직 평면에서 포신의 각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하나만 도입하면 기동성뿐만 아니라 보호력과 화력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폴란드 매체 올슈틴24에서 촬영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평가는 소련제 전차나 러시아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차들을 소개하는 전문 매체에서 다룬 것인데요. 폴란드가 새롭게 도입한 주력 전차는 당연히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일 텐데 전문 매체답게 어떤 악의적인 폄하 없이 성능에 관한 평가만을 다뤘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매체들은 폴란드가 도입한 장비들을 비판해왔었습니다. 일례로 뉴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폴란드의 무기 도입에 오히려 미국이 나토를 위태롭게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군사 전문가 다니엘 구르는 나토 장비와 호환되지 않는 한국산 탱크 구입이 나토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구르는 지난해 8월 10일 미국 매체 제1945에 M1 에이브람스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인가, 폴란드는 K2 블랙팬서 탱크를 구매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기재하면서 K2 전차 도입을 비판했는데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폴란드는 360대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입하면서 추가로 한국의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폴란드는 상호 운용성과 예비 부품에 대한 접근이 복잡해지게 되었다. 에이브람스 전차 구입은 폴란드군 현대와 그 이상이다. 이는 나토군의 상호 운용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제 폴란드군은 유지 능력에 또 다른 공급망을 추가하고 K2를 다른 장갑 시스템과 상호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서방 진영인 미국의 전문가가 폴란드의 K2 전차 구매를 비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비판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니엘 구레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K2 전차가 에이브람스를 비롯해 레오파르트와 같은 나토 전차와 상호 호환이 가능한 것은 이미 폴란드의 군비 담당자 플라텍 대령의 TVP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또한 공급망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문제로 폴란드가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에이브람스와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와 같은 미국산 장비를 도입해도 결국 공급망은 각기 제공기업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명한 미국 군사 전문가인 다니엘 구레는 왜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을 거품 물면서 반대했을까요? 우선 다니엘 구레는 미국 중도우파 군사 싱크탱크인 렉싱턴 인스티튜트의 부회장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니엘 구레는 그동안 수년간 M1 에이브람스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였고 전부 긍정적인 뉴스였습니다. 렉싱턴 인스티튜트는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 군수업체 및 기타 기업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지원받으며 유지되고 있는데, 포브스의 칼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렉싱턴의 최고 운영 책임자 로렌 톰슨은 렉싱턴이 미국 4대 방산기업 제너럴 다이나믹스,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에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이는 일종의 유료 광고 포함과 같은 메시지이죠. 특히나 렉싱턴 인스티튜트에서는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두 곳 모두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의 K2 전차가 나토 및 미국 장비와 상호 운용성 및 공급망 문제로 인해 오히려 동맹국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발언은 그저 미국 방산업체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 군사 전문가의 뇌피셜로 그 의도가 분명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 단지 그것을 러시아 언론들은 옮겨서 비판한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K2 전차를 운용 중인 폴란드군은 상호 운용성은 물론 자국이 운용 중인 3.5세대 전차 가운데 한국에서 도입한 K2 전차가 최고의 성능을 지닌 전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28대의 K2 전차를 납품받았는데 전부 포메라니안 16기계화 사단에 배치 중에 있습니다. 이름은 귀여운 포메라니안 사단이지만 도입된 장비만큼은 상당히 무서운데요. 특히 폴란드 매체 디펜스24와 인터뷰를 진행한 16기계화 사단의 사령관인 보이체프 지오코프스키 준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K2 전차가 최고의 전차라고 극찬하였습니다. 16. Dywizja Zmechanizowana intensywnie modernizuje się. Ten proces trwa już od kilku lat. W ostatnim czasie, w grudniu ubiegłego roku otrzymaliśmy pierwsze egzemplarze czołgów K2, które trafiły w pierwszej kolejności do 20. Brygady Zmechanizowanej, konkretnie do Moronga. Żołnierze mieli okazję już przetestować ten sprzęt wojskowy na poligonach. Odbyły się pierwsze strzelania i bardzo dobrze ten sprzęt oceniają.
Kolejny sprzęt, który otrzymaliśmy, to są armatohaubice K9, które w pierwszej kolejności trafiły, praktycznie one są podobne do Krabów, także żołnierze bez problemu przesiedli się na ten nowy sprzęt. Chodzi o proces modernizacji technicznej, otrzymaliśmy również MRAP-y, które są sprawdzone w boju, przede wszystkim w Afganistanie trafiły one do pododdziałów ochrony. Jeżeli chodzi o przyszłość, to w dniu wczorajszym byliśmy świadkami pierwszych egzemplarzy Hajmarsów, które trafiły do naszego kraju i w pierwszej kolejności trafią właśnie one do pierwszej brygady. Do implementacji tego sprzętu przygotowaliśmy się już od dłuższego czasu. 라고 하였습니다. 1년 사이 28대의 KT 전차를 인도받은 20기기화 여단 여단장 역시 입이 닳도록 KT 전차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중들에게 최초로 공개된 화력시연 훈련에서 제20기기화 여단장 토마스 비에지악 대령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차가 KT 전차라고 했습니다. W pikniku wojskowym i na pokazie dynamicznym, który jest tutaj organizowany po raz pierwszy, jeśli chodzi o dostęp dla publiczności. Panie pułkowniku, proszę powiedzieć o tym sprzęcie, przy którym tutaj stoimy. Co to jest za sprzęt i jaki jest jego potencjał? To jest czołg podstawowy K2 Czarna Pantera produkcji koreańskiej. Czołg, który jest przeznaczony właśnie dla pododdziałów pancernych 16 Dywizji Zmechanizowanej. Czołg, który właściwie ma bardzo duży potencjał, uzbrojony w armatę 120 mm, 55 kalibrów to jest w tej chwili najdłuższa armata, czyli prędkość początkowa tego pocisku wystrzeliwanego jest bardzo duża. Oprócz tego karabin maszynowy 12,7, karabin maszynowy sprzężony z armatą 7,62 mm. Wyposażony jest w pancerz reaktywny, który broni go przed pociskami. Wyposażony jest w system wykrywania opromieniowania. Bardzo szybko czołg sam reaguje na to, z którego kierunku zostaje namierzany i jest w każdej chwili w stanie otworzyć ogień. Ma system samoobrony, tak zwany soft kill, czyli może mylić promienie laserowe bądź nawet pociski, przeciwpancerne pociski kierowane, które lecą w jego kierunku. Może pokonywać przeszkody wodne do głębokości 410 cm. Dodatkowo jest przygotowany do współdziałania z lotnictwem. Dowódca z działonowym w tym czołgu mogą jednocześnie śledzić 20 celi, do 20 celi. Jeżeli nie są w stanie ich niszczyć, mogą te dane przekazać do statków, do samolotów bojowych, które są w stanie wspomóc ich w niszczeniu wykrytych celów. Bo tak jak wspomniałam wcześniej, jest to pokaz dostępny dla szerokiej publiczności. Jak to wygląda z Pana perspektywy? Dla nas nie jest to pokaz, jest to po prostu szkolenie. Tutaj pododdział czołgów jest od ponad tygodnia, realizuje szkolenie bojowe z wykorzystaniem obiektów poligonowych i dla nas nie jest to wyzwanie, to jest realizacja zadania szkoleniowego i zadania bojowego. To, co się będzie dzisiaj działo, praktycznie realizowane jest już od kilku lat, czyli takie wykorzystaniem pododdziałów zmechanizowanych, zmotoryzowanych, artylerii, saperów, sił powietrznych, lotnictwa wojsk lądowych. Dla nas nie jest to nowość, nie jest to jakieś specjalne przedsięwzięcie zorganizowane, jest to po prostu sprawdzenie tych elementów, które brały udział do tej pory tutaj. 한편 지난 6월 이후 K2 전차의 납품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현대로템 생산 절차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28대 납기 이후 추가 납기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것은 사실 올해 납품 예정 대수를 이미 전부 보냈기 때문입니다. 23년 예정된 28대 이중대 분량은 6개월 앞당긴 6월 조기 인도한 것이죠. 내년부터 인도되는 K2 전차는 이제 제20기기화 여단뿐만 아니라 제9기갑 여단에도 배치가 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K2 전차를 받을 생각에 한창 들떠있는 제9기갑 여단은 지난 27일 열린 창설 행사에서 K2 전차의 사진을 메인으로 걸어놓으며 K2 전차를 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재밌는 것은 16기기화 사단에서 K2 전차를 운용하게 될 20기기화 여단과 9기갑 여단이 서로 K2 전차를 먼저 받기 위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디펜스24의 지난해 11월 기사에 따르면 PT-91 트바르디 전차 2대대를 K2 전차로 대체하길 원하고 있는 제9기갑 여단은 속히 배치되길 원하고 있으며 20여단 오스트로다에서
통해서 전차 대대가 재가동된다는 발표는 그들에게 조바심을 느끼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9기갑여단장 스와보미르 리드바 대령은 PT-91 트바르디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전력 공백을 속히 채우길 원하며 한국에서 도입한 K2 전차로 2개 전차 대대를 재편성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9기갑 여단에서 운용 중인 전차는 PT-91로 보유 중인 60대 가운데 30대를 최근에 우크라이나로 이전하여 전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특히나 PT-91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현재 정상 작동이 가능한 기체가 몇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PT-91은 폴란드가 T-72 전차를 개량하여 만든 전차로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결함은 무거운 중량 대비 낮은 출력으로 인한 기동성 저하, 그리고 토션바 서스펜션의 한계로 인한 폴란드 북부 지형 조건에서의 운용 어려움입니다. 반면 K2 전차는 전 세계 전차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동성을 갖고 있어 9기갑 여단은 K2 전차를 그토록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동성이라 함은 병력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지정된 곳에 도달하는지를 나타내는 기념으로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길목에 위치한 장애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2 전차는 우수한 ISU 유기압 서스펜션과 세계 최고의 출력대 중량비가 합쳐져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흡표의 톤당 마력은 27.2로 폴란드의 PT-91 전차가 18.5의 마르퍼 톤을 지닌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 대비 우월한 톤당 마력비를 가지고 있죠. 특히 지랄맞은 야지를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 환경에서 K2 전차의 특유의 서스펜션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서스펜션은 반능동 암내장 유기압 편수장치라고 하는데, 이는 각 휠의 ISU를 컴퓨터로 각각 제어하여 자세를 변이할 수 있는 특성을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주행 중 요철 상태의 노면에 따라 개개 휠의 유기압 서스펜션에 밀봉된 질소가스의 양을 조절하여 휠의 변이를 시시각각 변경함으로써 진동을 최소화하고, 특히 제어 시 질소가스와 유체를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보기륜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지형의 형상이 읽혀지면 뒤에 이어지는 보기륜이 지형에 맞게 통제되니 접지력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뛰어난 험지급봉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차를 전후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을 할 수 있는 것도 ISU 서스펜션 덕분인데, 이는 토션바 서스펜션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동작입니다. 폴란드가 매번 K2를 소개할 때 전후 좌우로 몸을 흔드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라기보다는 K2 전차만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한국은 세계 최초, 세계 유일하게 전차에 반능동 암내장 유기압 편수장치를 적용한 것일까요? 이는 한국의 지형 조건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일상 중 하나로 여기는 지형, 자연 조건들이 사실 세계로 넓혀서 볼 때 난이도 극상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를 비롯해 동유럽의 진흙이 아무리 깊다 한들 우리 서해의 갯벌에 비할 바는 못될 것이고, 폴란드 북부 바르미아 마주리의 숲이 아무리 우거지다 한들 전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한국에는 비할 바 못될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군은 산악지형 극복 훈련을 통해 훈련마저 실제 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길 비스무리한 곳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아예 길이 없는 곳도 전차가 그냥 뚫고 지나가 길을 만들기도 하죠. 말 그대로 극복 훈련입니다. 저렇게 굴리고 또 굴려도 한국군 요구에 맞게 높은 가동률을 유지해야 하니 애초에 설계부터가 튼튼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레딧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데요. 야, 도대체 저거 어떻게 산에 올려놓은 거냐? 북한이 산 넘어 기습 공격하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단순히 기동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네. 야, 너희가 모르는 게 있는데 한국은 훈련장 자체가 산에 있어. 최악의 지형임과 동시에 최고의 요새다. 야, 닥치고 한국 군사순위 올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날씨 변화에 따른 지형 조건이 복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의 다음 적은 악천후라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수장인 키릴로 부다노프 소장도 추위, 젖음, 진흙 속에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시작되는 라스푸티차로 인해 대부분의 전선이 진흙으로 바뀌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뉴욕타임스 28일 기사에서도 다음 달에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진흙 지형으로 인해 새로 도착한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와 영국이 공급한 챌린저 전차 등 중대형 장갑 차량이 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론 박사는 75톤짜리 챌린저 탱크는 진흙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죠.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알고 있는 폴란드는 K2 전차 도입을 신의 한 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 구레가 지적한 대로 미국산으로만 전부 도입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산 장비를 구태여 더 많이 도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는 강원도 철원의 겨울과 전라도 장성의 여름을 다 견디고 질척한 논밭과 척박한 산악 지형을 가리지 않고 잘 굴러가니 전 세계에서 안 팔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잼버리를 통해 K 진흙의 무서움도 세계에
널리 알렸죠. 미국 로버트 나일러 미 해병대 사령관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훈련은 해병대의 준비 태세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며 한반도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기후뿐만 아니라 가파른 지형 등 전 세계에서 최고의 훈련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즉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 오늘의 한 줄 평. 야 아무리 그래도 한국보다 러시아가 더 춥지 않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존나 추워 진짜. 한국이 더 추워. 지금 모스크바 온도하고 한국 온도 봐봐. 한국이 더 춥다니까 진짜로. 밖에 나갈 때마다 지금 불알실해 죽겠어 진짜. 인공 불알 달아야 될 정도야 지금 날씨가.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